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플랫폼 글쓰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문학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미디어 사업체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 뭐 신문이나 잡지나 뭐 온라인의 어떤 매체 형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접하고 있던 그런 형식의 이제 글쓰기 방식을 이제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 생소하기도 했는데 이제 구독형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체였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아마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9시라는 미디어였어요. 9시. 9시라는 인문학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였는데,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이 일종의 뉴스레터나 구독자 모델을 이제 삼아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해 달라는 이제 부탁을 저한테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인문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역사 얘기나 뭐 문학 얘기나 뭐 사회 얘기를 좀 이렇게 버무려서 인물에 대한 소개 혹은 사건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 뭐 옛날 신문이나 잡지를 좀 들춰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일정한 기간에 한 편씩 이제 그 글을 제출을 하고 저는 그때만 해도 뭐 크게 이런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감각과 그 글쓰기의 어떤 리듬 같은 거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신문이나 잡지에서 뭐 어떤 일상적으로 이제 연재를 하는 방식으로 그냥 제가 정해져 있는 기간에 글을 한 편 마련을 해서 뭐 데스크로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뭐 송고를 하는 방식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글이 이 뭐 잡지에 실리거나 뭐 그냥 미디어의 어떤 화면상에 실리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월별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받아보는 사람에게 특정 요일에 서비스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오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이 상업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폐쇄적인 그런 미디어 형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이 뭐 이렇게 글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제한이 없고 뭐 우리가 신문에 연재할 때는 뭐 원고지 몇 장, 뭐 아니면 A4 몇 장, 뭐 이런 게 제한이 있잖아요. 지면이라는 것이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을 첨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진 자료 같은 것들도 뭐 무한대로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내 글을 돈 주고 사서 본다는 사람들이 이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이제 신기하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작가 칭호를 이제 부여받는 이제 콘텐츠 공급자였던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이제 거강꾼이 9시라는 플랫폼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코로나 기간에 사실 한 1년, 2년 동안 매주 연재를 했어요. 연주를 하고, 원고료도 받고, 뭐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9시라는 미디어가 작죠. 뭐, 가장 컸을 때가 뭐,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처음엔 한 200명 정도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조금씩 뭐, 작가 수도 늘리고, 공급하는 콘텐츠의 질도 좀 이렇게 높여가면서 한 1000명 가까이 인원을 늘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콘텐츠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제공을 하는 루트들을 마련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자체적인 뉴스레터로 이제 구독자들한테 이제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때도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거기에 또 이제 돈을 지불을 하면 또 거기에 접속을 해서 유료로 제공되는 컨텐츠를 볼 수도 있는 방식이었는데 뭐 그렇게도 이제 제공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아주 다양한 그런 것에서도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뭐 올려놓기도 하고
그걸 또 이제 어떤 거는 좀 유튜브 아주 짧은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유인하기도 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이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그런 미디어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생겨났다가 막 잠깐 반짝하다가 명멸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9시라는 컨텐츠 공급 업체는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쪽 업체 대표가 그래도 나름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고 이게 이 열동률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 공급 업체들은 그 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검토를 하는데 뭐 제게 이제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그래도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제가 뭐 인문학 협동조합 뭐 어떤 사업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신이 이런 인문학 컨텐츠를 공급하는 일을 이렇게 좀 의욕 있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확장적으로 사업이 커가지는 않는다.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아는 사람도 뭐 소개시켜 주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연관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고, 근데 그쪽 업체에서 이제 이게 계속 돈은 사실 많이 들어요. 원고료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이 트래픽을 운영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사실 그 수백 명 단위 혹은 뭐 1,000명 정도 되는 구독료, 커피 한 잔 값으로 뭐 한 달 교양을 충전한다, 이런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4,500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 받아서는 운영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신생 스타트업 컨텐츠 제공 업체들은 이제 가장 성공하는 방식이 뭐냐면 엄청난 거대 모델이 돼가지고 막 지출을 해서 only 원이 되어서 살아남는 쿠팡 방식, 아마존 방식으로 이제 살아남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엔젤 투자자를 잘 만나서 너희들이 이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형식의 자원들을 온라인상에서 이제 모아주는 그 대가로 지금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무한정의 예산을 투입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엔젤 투자자를 만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을 거듭해서 몸집을 불린 다음에 아주 큰 기존에 있던 커다란 뭐 네이버나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뭐 신문사나 뭐 이런 미디어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 이제 자기들을 아예 파는 방식이 있죠.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9시라는 업체도 뭐 군소 업체였으니까 계속 생존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더 커다란, 플랫폼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얼룩소라는 것도 그때쯤 이제 생겨난 업체였습니다. 한 2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플랫폼 업체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제가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아봤는데, 지명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만한 것만 해도 한 20개, 30개 이상이 되고, 한번 반짝했다가 이미 뭔가 문제가 생겨서 사라져버린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거 얼마나 있습니까? 뭐 요즘 이게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지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사실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어떤 곳은 이제 미디어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한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좀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어느 곳은 또 이제 뭐 어떤 뉴스레터를 제공하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뭐 구독자 모델을 이제 지향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은 그냥 플랫폼이라고 한번 뭉뚱그려서 지칭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약간 규모의 경제가 이제 실현이 될 때라서 이렇게 뭐 등에 업은 자본의 규모들이 좀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릴 얼룩소 같은 경우는 뭐 타다나 소카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용이라는
이런 엔젤 투자자가 있었어요. 이재용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음 처음 만든 사람. 한매일. 이 사람이 이제 엔젤 투자를 해가지고 처음에 뭐 100억을 내가 지출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글쓰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 말고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교보문고에서 최근에 만든 플랫폼도 하나 있죠. 창작의 날씨. 들어보셨나요? 관심 없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알라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라는 곳에서도 To be continued라는 플랫폼 글쓰기 모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터넷 서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것도 또 많이 있어요. 뭐, 스티밋이라고도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롱블랙, 뉴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법 큰 겁니다. 제법 큰 데인데, 뭐, 근데 이제 얼룩소라는 곳이 화제가 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사실 이 모든 글쓰기 플랫폼 업체의 대타자는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의 빈틈 혹은 페이스북 다음 타자를 누가 선점할 것이냐. 이게 그 관건이자 목표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활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돈을 내지 않고도 자신의 어떤 교양과 지식과 감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매개가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이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매우 짧은 글쓰기 분량밖에 소화가 안 되니까 사실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3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 되는 그 세대들은 페이스북을 매우 강위력한 자기만의 미디어로 삼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거는 이제 9시보다는 훨씬 더 큰 기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명 필자를 섭외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컨텐츠를 단시간 내에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뭐 외신 혹은 저널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이제 뭐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9시 같은 군소 콘텐츠 미디어들을 이제 합병하거나 혹은 이렇게 그쪽을 이제 들어오게끔 자신들이 이렇게 포섭하는 방식으로 자기 몸집을 이제 단시간 내에 이제 불리는 형식을 이제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얼룩소하고 이제 9시가 이제 그런 감각으로 매칭이 된 거예요. 이제, 얼룩소가 이제 새로 이제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9시라는 곳이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시작할 때쯤부터 이런 인문학 콘텐츠, 뭐 문학, 예술, 뭐 역사 이런 콘텐츠들을 뭐 하루에 2개씩, 뭐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 해서 10개를 이렇게 구독자 모델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 혹은 앞으로 진행할 거를 우리 울타리 안에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9시라는 업체에서는 우리는 우리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좀 더 아직 해볼 뜻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2차 판매를 하는 거죠. 컨텐츠를 팔겠다. 그럼 우리가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소속사죠, 소속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작가나 연구자나 뭐 하여튼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만든 컨텐츠를 그중에서도 우리가 반응이 좋았던 것을 너희들에게 추려서 좀 팔겠다. 그러니까 우리 섹션을 마련해서 우리 거를 실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개당 뭐 얼마씩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얼룩소에서 이제 저의 컨텐츠는 처음에는 제 이름을 달고 나간 게 아니라 9시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처음에 이제 9시에 글을 실었을 때, 처음에 원고를 한번 받는 거죠. 한 번 원고를 받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일종의 재방송 같은 거죠. 재방송. 재방송. 그러니까 이제
9시가 얼룩소에다가 컨텐츠를 이제 팔았을 때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당 2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이제 9시에서 그러면 너 이거 네 거 2차 판매를 했으니까 너한테 뭐 50% 줄게. 10만 원 주고 우리가 10만 원 우리가 운영비로 사용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이제 또 했다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면 저도 뭐 저희는 나쁠 거 없잖아요. 저희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 번 원고료를 더 준다는 그런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뭐 좋아요 했는데 이제 그게 유의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것만 가는 건 아니고 얼룩소에다가 이제 9시에 이제 소속돼 있는 뭐 15명, 16명 되는 작가의 컨텐츠를 뭐 이렇게 뭐 정렬해서 혹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개를 이제 제공하니까 뭐 그다지 크게 도움이 많이 된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반짝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이제 더 큰 미디어나 더 아주 이슈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는 그런 업체들의 글보다는 이제 반응이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얼룩소에서 이제 9시에다가 너희들 거 이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은데, 혹시 좀 이렇게 좀 획기적인 컨텐츠 없냐? 그랬더니 이제 9시 대표가 이제 저하고 상의를 한 거죠. 우리 쪽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이제 얼룩소랑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이제 강권 선생님 한번 도움 좀 주세요 하고 이제 저랑 그래서 이제 얼룩소 에디터랑 만난 거예요. 저는 이제 일종의 9시를 대행하는 입장이고 그쪽에서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9시란 이름을 달지 말고 강권 선생님 보니까 뭐 인문학협동조합에서 활동도 했고 뭐 책도 뭐 한 몇 권 냈다고 하니까 직접 저희 개인 이름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잘 되면 이제 내가 몸담고 있던 9시에도 영향을 주고 왜냐면 9시 출신의 작가 강구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니까 그쪽에서도 전혀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한테나 그렇게 뭐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진 않겠죠. 그래도 자기네들이 컨텐츠 제공, 큐레이션을 해주던 9시라는 업체의 어떤 대표 작가 형태로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저를 이제 믿고 어느 정도 컨텐츠를 이제 밀어줄 준비를 이제 하고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얼룩소에서 작년 가을쯤부터 이제 글을 이제 제 개인 이름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말 그대로 플랫폼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도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 플랫폼 글쓰기라는 것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한번 누구나 다 아는 얘기는 이제 하지 않고요. 그냥 이게 좀 우리는 아무래도 뭐 좀 메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보시면 자 사실 이제 플랫폼 글쓰기라는 말이 있고 글쓰기 플랫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어순만 바꾸는 것 같지만 좀 다르죠. 플랫폼 글쓰기는 사실 이제 개인에게 저 같은 이제 뭐 작가 정체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뭐 연구자 혹은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그런 개인에게 해당하는 에, 명명법일 거예요. 나는 기존의 글쓰기와는 뭔가 다른 이제 새로운 미디어 혹은 새로운 어떤 형식의 어떤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지칭하는 이름이 플랫폼 글쓰기일 거예요. 그럼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글쓰기와는 뭔가 다른 형식 혹은 내용 혹은 취향 혹은 뭔가 어떤 교환의 어떤 방식도 뭔가 새로운가? 뭐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방식이 뭔가 새로운가? 이런 걸 이제 떠올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지칭하는 명명법이 플랫폼 글쓰기일 것이고, 근데 사실 이 플랫폼 글쓰기라는 이런 양식이 나타나게 된 거는 말 그대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거기에 글을 쓰면서부터 생겨난 거니까 글쓰기 플랫폼의 등장도 우리가 같은 맞작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쓰기 플랫폼 같은 건 우리가 뭐라고 지칭할까요? 뭐 기업 혹은 법인? 아까 말한 그런 거대한 자원들을
이제 동원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조직과 집단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새로운 뭐 형태, 집단 혹은 양식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떤 걸 이제 선후 관계를 이제 조정하면서부터 우리가 뭐 플랫폼 글쓰기라는 말을 할 것이냐, 글쓰기 플랫폼이라는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미묘한 어감의 차이, 그 지시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플랫폼 그 자체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뭐 얼룩스는 어떻고 뭐 스티밋은 어떻고 뭐 롱블랙은 어떻고 뉴닉은 어떻고 뭐 엄청 많아요. 뭐 옴니는 어떻고 리트는 어떻고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아주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글쓰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르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아마,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플랫폼 글쓰기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글쓰기예요. 우리 뭐 유튜브가 아주 익숙한 일상 미디어이고 매우 강력한 이제 콘텐츠에 이제 깔때기가 이제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튜브에 진짜 비하면 진짜 뭐 발톱의 때만큼의 위상이나 혹은 영향력이나 혹은 자본력이나 혹은 참여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나 작은 부분밖에 안 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문자 텍스트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미디어가 이제 생겨난다라는 것. 그게 좀 새로운 면이죠. 완전히 사멸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점점 더 지위를 잃어갈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게 또 다시 지금 약간의 과장된 면도 있지만 붐업이 약간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기존의 글쓰기와는 뭔가 다른데 어떤 면이 다르냐? 어, 감각에 따라 이 플랫폼 글쓰기의 어떤 분량이나 형식을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숏폼, 숏 컨텐츠라고 하죠. 숏폼 형식의 어떤 컨텐츠가 요즘에 또 따로 제공돼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소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플랫폼 글쓰기는 일종의 숏폼 형식의 텍스트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유튜브 쇼츠나 뭐 인스타그램 뭐에서 혹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쇼폼 콘텐츠에 비하면 길죠. 한 편 다 읽으려면 뭐 한 10분 정도 혹은 뭐 짧으면 5분 정도 걸리니까. 근데 한 2천자에서 한 5천자 되는 정도의 분량이라면 사실 뭐 학술 사회에서 통용되는 소논문에 비하면 매우 적은 분량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떤 한 권의 책에 비하면 뭐 말도 못하게 아주 작은 분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자기가 선택해서 지식과 혹은 활자적인 어떤 쾌락을 이제 누리는데 선택되는 문자 텍스트 컨텐츠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플랫폼 글쓰기 쇼폼 형식의 문자 텍스트 컨텐츠다라고 우리가 불러도 좋지 않을까. 긴 글은 소비가 안 되죠. 거기에 이제 뭐 그런 똑같은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뭐 만자 되는 분량의 글을 실을 수 없고 트위터에는 그건 뭐 아예 구조적으로 실리지가 않잖아요. 페이스북은 뭐 그렇게 실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소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떤 미디어에 어떤 적정량의 컨텐츠 분량을 싣고 어떤 방식의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체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체화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리듬을 이제 맞춰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글쓰기 중에서도 쇼폼 형식의 어떤 글쓰기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정제된 교양 컨텐츠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정제됐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제 짧게 축약한 방식이고, 너무 길지 않은 컨텐츠이고, 우리가 인용은 하되, 그것의 어떤 학술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이 아주 정교한 각주나 뭐 이런 출처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인용이라든지 어떤 출처를 명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글쓰기의 윤리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제된 형식인데 약간의 당위 정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소비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하기 쉽고 뭐 이렇게 내가 읽었을 때 소화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어떤 교양 컨텐츠들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게 바로 플랫폼 글쓰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미디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접하고 순간순간 이제 읽는 글들의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시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뭐 모든 것들은 이제 정치지향적인 글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신문 같은 올드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신문의 일면은 항상 정치 기사가 실리는 것처럼 이런 플랫폼 글쓰기가 수행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에서도 사실 제일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거나 반응을 내보이는 것들은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글쓰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쨌다, 뭐 김건희가 뭐 어쨌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약간의 뭐 희화화, 조롱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글쓰기가 뭐 가장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혹은 반발도 사고 뭐 이런 격렬한 이런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올드미디어와 어느 정도 닮아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전통적으로 문화 콘텐츠가 또 인기가 많죠.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역시 영화입니다. 영화 콘텐츠. 그다음에 또 음악과 관련된, 그 음악 중에서도 당연히 K-팝 같은 게 이제 가장 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의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뭐 클래식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좀 소수고,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젠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컨텐츠들이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박사방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잡았던 그 뭐죠? 불꽃 추적단인가? 불꽃 추적단 작가들 있죠? 그 작가들이 얼룩소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을 쓰면 아주 클릭수가 높아요. 아주 클릭수가 높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역시 우리 이 문자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여성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 젠더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성숙한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타겟팅이 돼서, 어, 이렇게 쓰여지는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컨텐츠가 인기를 많이 얻고 그런 것들은 또 보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얻는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학습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뭐 챗 GPT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글쓰기들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IT 관련 혹은 뭐 게임 관련해서 심도 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글들도 뭐 두루두루 환영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뭐 문화적이고 젠더적이고 기술 문화적인 것들도 아주 탄탄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치적인 회오리가 가장 강력하다. 여전히. 이런 것들도 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것이라는 거는 당대 뭐 당일 당일에
그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내용의 글쓰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의성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매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지향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매체는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 뭐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뭐 어떤 신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미디어는 뭐 어떤 방향이고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수용자라든지 컨텐츠 생산자들이 그 근거지에서 이제 배회하는 것을 결정 짓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강화되는 추세는 있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럼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게 일종의 편의적 형식으로 지칭된 개념인 것 같아요.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말, 사실 미디어라는 말만큼 많은 함의가 있고 많은 기능이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역시 그래서 뭐 미디어 플랫폼 뭐 교차적으로 다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서. 근데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합의가 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정의되거나 아니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끼워 쓸 수 있는 개념이라서 선택된 그런 실체이자 개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상업성이죠, 상업성. 플랫폼이 지향하는 가치 혹은 그 존재의 이유라는 거는 이런 어떤 상업적인 맥락이 크게 좌우한다. 뭐 생기는 거 혹은 망하는 거 자체가 이 상업성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상업적인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돈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지칭할 때 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을 때 모든 걸 다 끼워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진영을 일컫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쓰기의 여러 장르들을 어떤 하나의 장르적 거점으로 이 플랫폼이 기능을 하고 있는, 글쓰기 플랫폼이 이 기능을 하고 있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대의 글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소용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소구적으로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선택돼서 쓰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먼저 상업적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업적이라는 말은 개인에게도 이제 생각해 볼 말이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혹은 조직이나 집단 혹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데 먼저 그 플랫폼 업체 혹은 그 플랫폼의 이 글쓰기 미디어를 만든 그 플랫폼의 어떤 쩐주, 돈을 낸 사람, 혹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왜 운영할까? 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까? 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필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을 겨냥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면도 있겠죠. 이게 개인으로서 혹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겉으로 이제 드러나 보이는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면, 뭔가 자기들의 어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이 플랫폼, 글쓰기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라딘이라는 것도 이미 기존에 서재라는 글쓰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쇄성 혹은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 담론만을 이야기하는 데서 오는 한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서브컬처적으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그 To Be Continued라는 글쓰기 플랫폼을 새로 런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보문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또 굉장히 큰 뭐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어떤 글쓰기 혹은 뭐 도서를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지만 걔네들도 왜 창작의 날씨 같은 어떤 문학을 어떤 창작하는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글쓰기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냐. 이런 거 뭐 시혜적이고 호혜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본 혹은 헤게모니들을 더 영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 업체가 어느 정도 특정 기여를 담당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엄청나게 크다면 큰 돈이고 아니면 뭐 대기업 자본에서 보면은 뭐 글쓰기 하는 사람들한테 뭐 알량한 돈 얼마씩 주고 운영하는 거 뭐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아. 뭐 기십억에서 뭐 100억 단위 이 정도 돈을 투여를 해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한다라는 게 그런 목적을 좀 일차적으로는 좀 겨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이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이 데이터 자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되고 큰 무기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한 울타리 안에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정보를 포함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상과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이제 집중시킨다라는 거는 사실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가치로 환원되거나 혹은 이렇게 다시 맞교환될지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사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저도 이게 어쩌다 보니까 얼룩소라는 이 제 계정에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 쓴 글들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쓴 글들 이런 것들도 그냥 어 아카이빙 차원에서 이제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개인정보만 제공해가지고 회원가입하는 형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적 교양체 인간의 그 사람의 모든 이 지적 자산 혹은 텍스트화된 지적 자산을 이렇게 축적하는 자신들의 거점이 이제 되는 것이 그게 이제 큰 자산이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말에는 그런 개념을 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의 어떤 목적이 그런 어떤 기금을 투자하는 것과 아, 교환될 수 있다라는 가치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특정한 이제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는 미디어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나 혹은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다양한 공론이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된 편향성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가치들의 발신지 이 공론의 어떤 거점으로 이제 기능하고자 하는 목표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예전에 이제 오마이뉴스 모델 같은 거 오마이뉴스 모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과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울타리가 낮은 방식이죠. 울타리가 낮은 누구나 원하면 이제 글을 쓸 수 있지만 오마이뉴스는 그것이 아주 일정한 데스킹은 이제 거쳐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매체에 이제 실리게 되고 공개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일단 다 공개하는 거죠. 다 공개하고 선별돼서 이제 살아남느냐 아니면 떠밀려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 콘텐츠를 자원화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상업적인, 이 플랫폼의 어떤 상업성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개인의 입장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글쓰기 역량이라든지, 혹은 지명도, 혹은 내가 재미를 글로써,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이렇게 내가 압축해서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상받으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비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형의 능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상업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등가 교환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등가라는 거는
사실 글쓰기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죠. 자기는 항상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고 콘텐츠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지 않고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기서 이제 페이스북만 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는 거를 글쓰기 플랫폼에 올리고 몇만 원을 받는다고 하네? 라고 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각되는 상업성의 감각 같은 것들이 더 과장되게 확대되는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이제 그거를 너무나 절실한 생계와 부업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보면 뭐 사실 이거 사람마다 이제 감각의 차이긴 한데요. 이런 글쓰기 플랫폼마다 이게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서식하는 엄청나게 많은 서생들이 있습니다. 예. 한 군데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티스토리, 브런치, 네이버 컨텐츠, 그다음에 얼룩소, 그다음에 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죠. 하여튼 이 돈 되는 돈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제공하는 이런 플랫폼, 글쓰기 플랫폼마다 죄다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컨텐츠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조금 성의가 있거나 혹은 이 자신의 어떤 다양성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슬기로운 사람인데 내가 이 플랫폼에서는 나의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주고 불법은 아니니까 아무도 가로막지 않으니까 저 플랫폼에는 이런 걸 보여주고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중복 게시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그게 생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글쓰기. 글쓰기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매달려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여기다가도 쓰고 저기다가 쓰고 하루하루 클릭수 혹은 뭐 매주 혹은 매달 이렇게 책정되는 보상 이런 거에 이제 목을 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페이스북 유저나 유튜브 유저에 비하면 개미 오줌만큼 적어요. 적은 숫자인데, 그래도 이 글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런 소비자나 생산자의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수가 몇백 명, 몇천 명이 거기에 이제 서식하면서 그 오로지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제 서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제 부작용? 혹은 뭐 이런 이 현상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러나 이런 뭐 플랫폼과 개인이 이 상업성을 떠올리는 감각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여전히 매우 협소하고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죽은 고양이 튀어오르는 거? 데드캣 바운스? 지금 글씨장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 플랫폼이라는 거.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적이라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상황적. 플랫폼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정의할 때 생각보다 글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 혹은 이제 사회화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개인화된 시간 혹은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구나 다 시장성이 있고 먹히는 콘텐츠를 만들면 유튜브를 하겠죠. 근데 그 유튜브를 하는 건 누구나에게 다 쉬운 도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쓴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글을 얼마나 잘 쓰냐의 문제는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이제 글을 쓰거나 혹은 글을 써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새삼 문필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든 게 바로 이런 엄청난 글쓰기 플랫폼이 득세를 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오, 그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글을 쓰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만 글을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온갖 직업을 갖고 있고 온갖 다양한 세대들이 다 글을 쓰고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글쓰기 플랫폼의 유행이나 혹은 사람들의 관심 같은 걸 통해서도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뭐 하지? 뭐 끄적여 보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뭐 원고지에다 종이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그냥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던 혹은 뭐 인터넷 댓글창에 글을 쓰던 뭐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정제해서 조금 더 양을 늘려서 한번 써보고 그거를 내가 예전에는 싸이월드로 했었고 트위터를 했었고 페북을 했었는데 야, 그 똑같은 짓을 하면 어딘가에서는 돈을 조금 준대더라. 혹은 돈을 좀 벌 기회를 마련할 수 있대더라라는 소문이 도니까 사실 소문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집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 맥락들이 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정의하게끔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연관을 지을 수 있다. 그다음에 컨텐츠라는 말이 우리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듣잖아요. 컨텐츠의 시대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누구나 다 먹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백종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뭐 이런 재주나 이런 것들을 어, 아주 싼 값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나는 뭐 예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뭐 코로나 시기에 막 자꾸 집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살찌고 그러니까 뭐 영상에 이제 노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고 글로 한번 써볼까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컨텐츠에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들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글쓰기가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상황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한계 혹은 페이스북의 어떤 이제 뭐, 뭐 모든 미디어가 영원할 순 없죠. 모든 미디어가 영원할 수 없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이 너무 이제 절정까지 갔다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다음은 뭐가 될까? 혹은 페이스북의 빈틈을 누가 차지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기에 뭐 여러 가지 글쓰기 플랫폼들이 생기는데, 저기 한번 기획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상황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부상하게 만들지 않았나.